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른이 넘은 뒤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어야 밤에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 망설이다 한 가지 금액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돈은 부자가 되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자식에게 미안한 전화를 걸지 않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 금액을 오늘 밤 안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숫자를 먼저 던지면 그 숫자에 마음을 다치는 분이 계실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두 분을 지나오시면 그 금액이 왜 울타리인지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같은 시각 서로 다른 두 집의 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밤 11시 남해의 작은 집입니다. 좌수님님 72 되셨습니다. 평생 바닷가에서 멸치를 손질하며 사셨습니다. 통장에는 3천만 원 남짓, 그리고 다달이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늘도 참 잘 주무십니다. 같은 시각 수원의 넓은 아파트입니다. 반기수님 74 되셨습니다. 올해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고 통장에 3억 원을 넣어 두셨습니다. 좌수님보다 10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밤마다 통장 앱을 열었다 닫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자주 잠을 설치십니다. 이상하지요? 돈이 10배 많은 분이 10배 더 불안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수수께끼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평온하게 잠들고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베고도 뒤척일까요?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제가 말씀드릴 그 금액이 놓여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주시면 오늘 밤 여러분의 통장을 바라보는 마음도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먼저 좌수님도 반기수님도 아닌 우리 모두의 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밤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문득 통장 잔액이 떠오릅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숫자를 세다 보면 잠은 저만치 달아나 있습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통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얇아집니다. 젊을 때는 돈이 부족하면 다음 달 월급을 기다리면 됐습니다. 힘들면 일을 조금 더 하면 됐습니다. 기회는 언제든 다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기회의 문이 하나씩 닫힙니다. 오래 서 있기가 힘들고 새 일을 시작하려 해도 나이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부터 통장 속 숫자는 그냥 돈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안전이 됩니다.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 잠드는 밤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오래 곱씹었습니다. 돈이 잠을 좌우한다는 것, 서글프지만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비용이 걱정되어 며칠 더 참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파도 그냥 갈 수 있는 편이십니까? 만약 참아 보신 쪽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고장난 보일러를 두고 다음 달 생활비를 떠올리며 한 계절을 더 버텨 보신 적, 바꾸고 싶은 물건 앞에서 몇 번을 들었다 놓았다 하신 적,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부담 주기 싫어 괜찮은 척 전화를 끊으신 적, 그럴 때 마음은 몸보다 먼저 지칩니다. 우리 나이가 되어보면 알게 됩니다. 아픈 것보다 돈이 없어 아픈 것을 미뤄야 한다는 사실이 더 서럽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자식의 짐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밤을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저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래 오해해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아주 많아야 이 걱정이 사라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많이 있어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정작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놓치고 맙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사람을 준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이 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약속드린 그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원이 넘은 뒤 통장에 남겨두면 좋을 현실적인 목표. 저는 그것을 1억 원으로 봅니다. 놀라신 분도 한숨을 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 이 숫자를 오해하지 않도록 몇 가지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억 원이 있으면 누구나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집이 있는지,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다달이 생활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감당하고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한 안전자금, 그 마지막 울타리로 1억 원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마음이 기댈 말뚝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왜 하필 이쯤일까? 근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바로는 은퇴 뒤 한 사람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드는 돈이 다달이 198만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금으로 채워지는 부분을 빼고 나면 남는 구멍을 스스로 메워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병치레와 집수리까지 생각하면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여윳돈의 크기가 어렴풋이 그려집니다. 1억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 어림에서 나온 말뚝입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플 때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멈춰도 그날 밤 막막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친구와 밥을 먹고 계산할 때 지갑을 흘끔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내 삶의 선택권을 조금 더 오래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순간을 그 돈이 막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1억이라는 울타리를 세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울타리는 울타리일 뿐입니다. 울타리는 겨울바람을 막아줄 뿐 봄을 데려오지는 못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밤 우리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을 중심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두 분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잘 자는 좌수님님, 그리고 3억 원으로 뒤척이는 반기수님, 울타리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이제 두 분의 밤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두 분의 밤을 이해하려면 두 분의 하루를 나란히 따라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분이 무엇을 하며 사시는지 함께 보시지요. 아침입니다. 좌수님님은 일찍 눈을 뜨십니다. 창을 열어 바다 냄새를 한번 들이쉬고 어제 삶아둔 고구마 하나로 아침을 드십니다. 그리고 다달이 들어오는 연금이 오늘 통장에 찍혔는지 낡은 가계부를 펴서 한 줄을 적으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침의 돈 걱정은 그 한 줄로 끝납니다. 같은 아침 반기수님도 눈을 뜨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손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머리맡의 통장 앱입니다. 밤사이 숫자가 그대로인지 확인하고 이어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살피십니다. 누가 어디에 돈을 넣어 얼마를 벌었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침을 먹기도 전에 마음은 벌써 남의 마당을 기웃거립니다. 낮이 됩니다. 좌수님님은 이웃과 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으십니다. 별다른 벌이는 없지만 그 시간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이 건네준 반찬 한 그릇에 오늘 저녁이 넉넉해집니다. 돈이 아니라 정이 그 마당을 채웁니다.
우리가 오래 잊고 지낸 넉넉함입니다. 같은 낮 반기수님은 자주 계산을 하십니다. 이 돈을 자식에게 얼마나 내어줘야 할까? 남겨둔 돈은 어디에 두어야 안전할까? 그러다 문득 옛 친구가 좋은 집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또 서늘해집니다. 가진 것을 세는 사람은 늘 자기가 갖지 못한 것부터 먼저 셉니다. 저녁이 옵니다. 좌수님님은 라디오를 켜두고 이불 속에서 하루를 곱씹으십니다. 오늘 이웃과 나눈 이야기, 바다의 빛깔, 그런 것들입니다. 통장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떠오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아는 사람에게 밤은 샘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입니다. 같은 저녁 반기수님은 다시 통장 앱을 여십니다. 숫자는 아침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줄지 않았는데 마음은 아침보다 더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남과 견주느라 3억이라는 울타리가 자꾸 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배 많은 돈이 10배 얕은 잠을 만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겠습니다. 두 분이 아플 때입니다. 지난 겨울 좌수님 님이 감기를 심하게 앓으셨습니다. 이분은 망설임 없이 병원에 가셨습니다. 미리 떼어둔 병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이분은 오래전부터 아픈 나를 위한 몫으로 갈라두셨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아플 때 당당하셨습니다. 반기수님도 지난 겨울 무릎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치료를 미루셨습니다. 3억이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돈은 자식 목, 그 돈은 불릴 목 하고 마음속에서 다 임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신의 무릎에 쓸 몫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돈은 3억인데 마음속 병원비 봉투는 비어 있었던 겁니다. 보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두 번째 매듭을 함께 만납니다. 안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에 이름을 붙여 두었느냐에서 옵니다. 아플 때 쓸 돈이라고 이름 붙은 몫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아플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한 줄도 오늘 밤 꼭 챙겨 두십시오. 먼저 왜 3억을 가진 반기수님이 더 불안한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반기수님의 3억 원은 사실 마음속에서 이미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절반은 자식의 사업 미천으로 내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얼마쯤은 어디 좋은 데 넣어두면 더 불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또 얼마는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통장에는 3억이 찍혀 있지만 마음에 온전히 그의 것으로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좌수님님의 3천만 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그의 것이었습니다. 다달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손바닥 보듯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작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작지만 마음속에서 조각나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오래된 학문 하나를 겹쳐보겠습니다. 돈과 마음의 관계를 평생 파고든 두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두 분이 2023년에 함께 내놓은 결론이 저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돈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붙었습니다. 원래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소득이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더 이상 편안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돈이 어느 선까지는 불행을 막아주지만 그 선을 넘으면 행복을 새로 보태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다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돈은 겨울 바람을 막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낮으면 바람이 들이쳐 마음이 시립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어느 높이까지는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아무리 더 높이 쌓아도 그 안에 봄이 저절로 피지는 않습니다. 봄은 울타리가 아니라 그 마당을 가꾸는 사람의 마음이 데려옵니다. 반기수님은 울타리를 3억까지 높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마당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늘 남의 마당과 자기 마당을 견주기 바빴습니다. 누가 어디에 투자해 얼마를 벌었다더라. 그 이야기에 밤잠을 뒤척였습니다. 울타리가 높을수록 바깥에 더 높은 울타리가 자꾸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좌수님님은 울타리가 낮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 마당을 정성껏 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한번 바라보고 이웃과 나무를 나누고 저녁이면 라디오를 켜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울타리 너머를 자꾸 넘겨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낮은 울타리 안에서도 봄 같은 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챙길 첫 매듭은 이렇습니다. 돈의 크기와 함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밤의 깊이를 정합니다. 이 한 줄만 챙기셔도 오늘 밤은 헛되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요. 그래서 태도라는 뜬구름 같은 말을 손에 잡히는 것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태도의 시작은 딱 하나입니다. 내 돈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좌수님님과 반기수님의 진짜 차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좌수님님은 다달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아셨습니다. 반기수님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만 아셨습니다. 잔액은 알아도 흐름은 모르셨던 겁니다. 그런데 노후의 안심은 잔액이 아니라 흐름에서 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통장에 큰 숫자가 찍혀 있어도 그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통장이 얇아도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이 손에 잡히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께 아주 작은 일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이 닫고 주무시기 전에 그 종이에 딱 3줄만 적어 보십시오. 첫째 줄, 이번 달에 꼭 들어오는 돈. 둘째 줄, 다달이 반드시 나가는 돈. 셋째 줄, 그 사이에 남거나 모자라는 돈. 이 3줄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첫 번째 등불입니다. 이걸 며칠만 적어 보시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 막연히 불안하던 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은 여러분을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지 그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흘만 적어 보십시오. 당장 통장이 두둑해지진 않아도 밤에 새는 걱정의 숫자가 하나쯤 줄어듭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돈을 흐름으로 볼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나누는 것입니다. 1억이든 3천만이든 한 통장에 다 몰아두면 그 돈은 늘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봉투를 나누듯 마음속에서 돈을 나눠두시라 권합니다. 다 하기 어려우시면 딱 하나만 떼어 두셔도 됩니다. 바로 병원비 봉투입니다. 매달 생활할 돈과 갑작스러운 병치레에 쓸 돈을 마음속에서 갈라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플 때 자식에게 전화부터 걸지 않아도 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등불입니다. 흐름을 알고 병원비를 떼어두는 것. 태도라는 말은 사실 이 두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좌수님님을 너무 좋은 분으로만 그린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한쪽으로만 기울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좌수님님의 그늘과 반기수님의 빛을 함께 보겠습니다. 좌수님님에게도 아픈 구석이 있었습니다. 평생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좀처럼 돈을 쓰지 못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병원 대신 팥으로 버티셨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깝다며 돌아서곤 하셨습니다. 아끼는 것과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둘의 경계에서 자주 자신을 잃으셨습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울타리를 지키느라 정작 그 안에서 살아있는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 돈을 모으는 목적은 돈을 한 번도 쓰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플 때 쓰고 불안할 때 기대며 오늘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좌수님님이 조금만 더 자신에게 너그러웠다면 그 평온은 더 깊었을 겁니다. 반대로 반기수님에게도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앞을 내다보며 대비하는 분이었습니다. 병이 나기 전에 검진을 받고 만약을 위해 여러 몫으로 돈을 준비해 두는 신중함, 그 대비의 지혜가 지나쳐 불안이 되었을 뿐 대비하는 마음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좌수님님이 그 신중함을 조금 빌렸다면 자신을 덜 방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려야 할 사람은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좌수님님의 평온한 마당에 반기수님의 신중한 대비를 심는 것, 낮지도 높지도 않은 울타리를 세우고 그 안의 마당을 오늘도 정성껏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함께 되어가고 싶은 모습입니다. 어느 한쪽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두 분 다 우리 안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마음을 가장 자주 흔드는 것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남과 견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께 나직이 여쭙겠습니다. 통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그 숫자만 보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늘 누군가의 통장과 견주시는 편입니까? 만약 견주는 쪽이시라면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견주는 마음은 아무리 큰 울타리도 한순간에 낮아 보이게 만듭니다. 반기수님이 불행했던 진짜 까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3억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늘 3억보다 높은 울타리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5배, 누군가는 10배, 그 높은 울타리들 앞에서 자기 것은 늘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남과 견주기 시작하면 1억을 가진 사람도 부족하고 3억을 가진 사람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견주는 마음은 사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남보다 앞서야 살아남는 시절을 건너왔습니다. 뒤처지면 밀려나던 시절엔 견주는 것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습관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습관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것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특히 견주는 마음은 남의 눈을 의식한 지출로 이어집니다. 친구들이 다 간다니 나도 가야 할 것 같은 모임, 남들이 좋은 걸 샀다니 나도 사야 할 것 같은 마음. 그렇게 체면을 지키려다 정작 내 마당에 온 길을 잃습니다. 친구가 모두 간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남이 좋은 물건을 샀다고 해서 나도 같은 것을 살 이유는 없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남의 소비를 부러워하기보다 자기 통장을 바라봅니다. 이 말이 인색하게 들릴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인색과는 다릅니다. 남의 마당이 아니라 내 마당을 보는 것, 그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내 밥값을 낼 수 있다는 작은 자신감, 그 작은 자신감이 노후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혼자 지내시는 분들께 더욱 드리고 싶습니다. 곁에 견줄 사람도 물어볼 사람도 없이 홀로 통장을 마주하는 밤, 그 밤이 얼마나 긴지 저도 압니다. 그러나 혼자라는 것이 반드시 외로움은 아닙니다. 남과 견주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마당은 남의 눈치 없이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마당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견주는 마음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벗어나면 될까요? 오늘 밤 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아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 오롯이 나를 위한 작은 돈을 쓰는 겁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붕어빵 한 봉지, 따뜻한 차 한 잔, 오래 보고 싶던 꽃 한 송이. 그 작은 지출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의 돈이라 부릅니다. 왜 이걸 권할까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살아있는 오늘을 없애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지키면서 내일의 불안도 더는 것. 그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아끼기만 하다 좌수님처럼 자신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하루 한 번은 나에게 봄을 선물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큰 돈이 나갈 자리, 곧 체면과 견주매는 지갑을 닫으십시오. 그러나 작은 기쁨, 곧 나를 위한 오늘의 돈에는 지갑을 여십시오. 이 둘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통장과 마음은 함께 넉넉해집니다. 아끼는 곳과 쓰는 곳을 뒤바꾸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밤 세 번째 등불입니다. 잠시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네 개의 문을 지나왔습니다. 첫째, 돈은 겨울바람을 막는 울타리이지 봄은 아니라는 것. 둘째, 밤의 깊이는 잔액이 아니라 흐름과 태도가 정한다는 것. 셋째, 지키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 넷째, 남과 견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루 한 번은 나에게 오늘의 돈을 선물하라는 것. 이제 가장 마음이 아린 문 앞에 섰습니다. 바로 돈과 자식 사이의 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세 번째 분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견말수님 68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알뜰히 모아 온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사업이 어렵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견말수님은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선뜻 내어 주셨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자식의 사업은 다시 기울었고 견말수님의 통장은 비었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것은 그 뒤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운함이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돈을 준 쪽도 받은 쪽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견말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준 게 후회는 아닌데 방법이 서툴렀던 것 같다고요. 이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래 믿어온 한 가지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세대는 흔히 자식이 곧 우리 노후의 보험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진다. 그 믿음으로 우리 세대는 험한 시절을 건너왔습니다. 그 믿음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엔 그게 옳았습니다. 대가족이 한 집에 살고 나라의 도움이 얇던 시절, 자식 말고는 기댈 언덕이 없던 시절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은 그 시절에 가장 옳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 조사를 보면 부모를 자식이 부양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의 비율이 예전 절반 남짓에서 이제 5명 중 1명꼴로 줄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식 세대도 제 앞가림에 숨이 차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그 시절에 머물러 있으면 서운함은 우리 몫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놓치기 쉬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는 고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택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1억이라는 울타리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도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돕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선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한 문장이면 됩니다. 자식에게 돈을 건네기 전에 소리내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돈은 돌려받지 못해도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돈인가? 만약 그렇다면 마음 편히 도우십시오. 그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 드리는 셈 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내 병원비 봉투까지 헐어야 하는 돈이라면 정중히 멈추셔야 합니다. 그 거절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는 부모로 남는 것, 그것이 한 번의 큰 도움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부모 노릇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울타리가 되어 주셨으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울타리를 세우실 차례입니다. 부모가 제 노후를 스스로 챙기는 모습은 자식에게도 오히려 든든한 힘이 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이 가족 사이의 다툼을 미리 지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200년 전 한 학자도 똑같이 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입니다. 강진에서 18해를 유배살이 하는 동안 그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려줄 땅도 재물도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재물보다 오래가는 것을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물려준 것은 두 글자였습니다. 부지런할 근, 아낄 검, 근과 검, 이 두 글자면 평생 굶지 않는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밭 한 쟁기보다 이 두 글자가 더 든든한 유산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진짜 유산은 통장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 그 오래된 지혜가 오늘 우리의 밤에도 그대로 닿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돈을 대하는 이 지혜는 사실 동양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서양의 한 철학자도 똑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세네카라는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 적은 사람이 부자라고요. 같은 시대 동양의 노자도 도덕경에 나란히 적어두었습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이 부자다. 만족을 아는 자가 곧 넉넉한 자라는 뜻입니다. 수천 리 떨어진 두 사람이 서로 만난 적도 없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같은 말을 했다면 그것은 진리에 가깝다고 저는 믿습니다. 욕심이 커지면 1억도 부족합니다. 3억을 진 반기수님이 그랬습니다. 반대로 만족을 알면 적은 돈으로도 마당에 봄이 듭니다. 3천만 원의 좌수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울타리를 세우는 일과 나란히 마당을 단순하게 가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면 적은 돈으로도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과 검이라는 두 글자의 오늘의 얼굴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마지막 이야기를 조금 더 나지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울타리를 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는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특히 이른이 넘으면 한 번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쌓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잃어도 다시 채울 날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 1억이든 얼마든 애써 모으셨다면 가장 먼저 욕심부터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짧은 시간에 몇 배로 불려준다는 말을 쉽게 믿지 마십시오. 원금이 보장되면서 수익도 높다는 말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노후의 돈은 공격적으로 불리는 돈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두고 지키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잃는 분들을 저는 여럿 보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권유였기에 더 믿었고 그래서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누가 급하다고 해서 내 노후의 울타리를 통째로 헐어내주지 마십시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노후를 포기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꼭 필요한 만큼만 알리십시오. 내가 가진 돈을 주변에 자세히 알리면 도움을 청하는 손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평소 뜸하던 사람이 갑자기 살가워지기도 합니다. 돈이 관계를 바꾸는 일은 안타깝지만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 내 노후의 중심은 조용히 내가 지키십시오. 이렇게 지키면서도 쓸 곳에는 쓰셔야 합니다. 지키는 것과 움켜쥐는 것은 다릅니다. 내 몸과 생활을 위한 돈은 아끼지 마십시오. 특히 병원비와 검진비는 미루지 마십시오. 몸을 잃으면 애써 모은 돈을 한꺼번에 쓰게 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노후 준비입니다. 다만 남의 눈치를 보며 하는 지출은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친구와 견주려 사는 물건, 자식에게 잘 보이려 무리하는 씀씀이 한 번의 체면을 위해 며칠의 마음 편함을 잃지 마십시오. 돈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마음 편히 사는 것이 훨씬 귀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밤의 이야기를 나직이 접겠습니다. 편히 누우신 채로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밤 두 분의 밤에서 함께 시작했습니다. 3천만 원으로 잘 주무신 좌수님님, 3억 원으로 뒤척인 반기수님, 그리고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밤의 깊이를 정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1억이라는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겨울바람을 막는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울타리는 바람을 막을 뿐 봄을 데려오지는 못한다는 것을요. 봄은 마당을 쓰는 마음이 데려온다는 것을요. 우리는 마당을 쓰는 법도 나눴습니다. 이 닦고 세 줄을 적어 흐름을 아는 일, 병원비 봉투를 따로 떼어두는 일, 자식을 도울 땐 돌려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을 돈만 건네는 일, 그리고 근과 검, 족함을 아는 마음이 진짜 부자라는 옛 지혜까지요. 이 가운데 우리가 다 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은 종이에 세 줄을 적는 것, 딱 그 하나만 마음에 품고 주무셔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밤 또 함께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한 조각이라도 닿으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곁에 통장을 바라보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가만히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의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가 이 밤을 함께 건너는 방법입니다. 이제 정말 불을 끄실 시간입니다. 통장의 숫자는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 숫자는 여러분을 재우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릴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평생 남을 위한 울타리로 사셨으니 오늘 밤만큼은 그 울타리 안에서 편히 쉬셔도 됩니다. 부디 오늘 밤은 통장의 숫자를 잊고 이불에 온기만 헤아리며 잠드시기를 빕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